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학 총론의 토지의 특성, 출제 가능성 거의 100%짜리, 거의 100%가 아니고 뭐 그야말로 100%입니다. 언제나 100%, always 100% 출제되는 그런 파트인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외우라고 했던 거 암기되셨는지 한번 주관식으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확인 다 한다. 자, 우리 부동산업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죠. 부동산업. 이 주관식으로 쓸 수 있으면 이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업은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임대공급업과 임대 및 공급업이죠. 그리고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임대공급업은 임계공입니다. 임계공. 그리고 관중자감입니다. 관중자감. 국자감 아니고 중자감. 임은 임대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개발 및 공급업 얘기하는 거고, 관은 관리 얘기하는 거예요. 중은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임대가 3개 있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도 3개 있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2개 있습니다.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4글자 4번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대리. 한 글자씩만 쓸게요. 중개 및 대리죠. 투자자문. 투자비 아닙니다. 투자자문업. 그리고 감평. 감정평가업.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분양대행업입니다. 특히 분양대행업은요, 이번에 2024년 7월 1일 날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은 따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 2개짜리, 4개짜리, 12개짜리. 한 번만 더. 부동산업은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있음. 임대공급업은 임개공. 관련 서비스업은 관중자감. 임은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는 주거, 비주거, 기타 관리 없고요.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은 중개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분양대행업.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 정리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유명한 부동산의 특성, 공부하는 내내 부동산의 특성은 열심히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수업하는, 인문관식 수업을 하는 그 부동산의 총론 파트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수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세 문제가 가볍게 나오는 파트였으니까. 근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35회 시험부터는요, 5개가 나오는 파트다 보니까 갑자기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파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용어 정리만 깔끔하게 되면 5문제가 고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점수로 가는 파트니까, 그래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4문제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겠나. 4문제 출제된다면 오랫동안 머물러서 내용 정리를 하셔도 좋은 파트, 그런 파트가 바로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수업을 공개를 좀 할 건데, 학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주 수업은요, 학자 정리.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을 빛낸 19인의 위인들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주가 아마 이론 과정, 이제 인문 이론 과정 종강이 될 건데,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호 입성 기념으로 지금 제가 사실은 오전에 뭐를 촬영했냐면,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생기초 계산 특강을 촬영했거든요. 생기초 계산 특강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자, 우리가 주로 공부하시는 건 토지 특성인데, 토지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는데,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꼭 이 말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못마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으로 원만한 것이 가능하다. 요걸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연적 특성 중에서 부동성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토지는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에요. 이렇게. 영속성이 뭐예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에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에요. 개별성은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이에요. 인접성은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인데, 사실은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요, 요거 4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사실 요 인접성, 요 놈은
자연적 특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인문적 특성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정치가 조금 모호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를 완벽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인문적 특성은 지금은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용도의 다양성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좀 물어볼 거니까 여러분들 깔끔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시험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지문으로는 무조건 구성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체프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제가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물리적인 감가는 안 돼요. 이게 이제 영속성이에요. 근데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요 인접성 때문이고 위치의 가변성 때문인데 편하게 들으세요.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니까. 우리가 뒤에 가시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를 배우시게 되거든요. 감가. 감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감가가 있냐면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기능적 감가가 있고요.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뒤에 가셔서는 이제 감가수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감가수정은 세 개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주는 작업이요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무슨 감가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어디서? 제조달 원가에서 무엇 해주는 작업이요? 공제해주는 작업이요. 자주 틀리게 나오는 작업이 어떤 거냐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액을 제조달 원가에서 가산해주는 작업이다. 그래서 X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리적 감가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늙는 거예요. 사람 늙잖아, 그지? 부동산도 늙어요. 이걸 물리적 감가라 그래요. 기능적 감가는 설계, 설비, 형식, 디자인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상권 쇠퇴, 부근 지역의 시장성 감퇴. 인근 지역이나 부근 지역에 상권이 쇠퇴한다든지 시장성이 감퇴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감가액을 우리는 경제적 감가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기능적 감가가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건 차치하고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 요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만. 토지는 감가가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감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새 토지, 헌 토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전혀 안 되는데 토지도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27번지 토지가 있고 여기 28번지 토지가 있어요. 근데 27번지 토지가 아파트예요. 근데 28번지 토지가 화장터예요. 화장터가 들어왔어. 화장터가. 새벽 4시만 되면 내 다리 내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세대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무튼 화장터가 들어오면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경제적 감가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이렇게 자기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변화에 의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감가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부동산도요,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주변에 유해 환경이 들어오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꼭 요 표현을 써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감가돼요 안 돼요 라고 묻거든 물리적 감가는 안 되지만 경제적 감가는 돼요 라는 표현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공급에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공급에서. 자,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토지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자, 제가 제목을 토지 공급이라고 적겠습니다. 정확하게 제목을 정할게요. 토지 공급.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부증성이에요. 이게 부증성이에요. 근데 경제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이 경제적 공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적 공급이라고 불러요. 이게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거든요. 이게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는 무슨 공급은 안 되지만,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쌉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면서 수직이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에요. 용도 전환. 이걸 이용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공급의 두 가지 특성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토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부동산 학에서 이 토지는요, 국토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관점? 국토. 우리나라 국토가 농지가 있을 수 있고, 택지가 있을 수 있고, 임지가 있을 수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바다는 토지예요? 바다를 토지로 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토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농지가 10개, 택지가 10개, 임지 10개, 바다 10개 있어. 우리 국토 몇 개? 40개. 그럼 40개는 끝까지 40개인가? 예. 이걸 그 유명한 물리적 공급이라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성? 부증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엄밀히 따져보면 택지가 부족한 거야. 자, 그러면 농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임지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택지, 농지, 임지 상환에 전환되고 있는 무슨 지? 후보지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랬잖아. 그랬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후보지. 그리고 심지어 바다 5개를 뚝 띄어다가 택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우리 새만금 같은 간척사업 생각하시면 돼요. 간척사업에서 만든 토지를 간척지 그러는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간척사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고 간척지라는 표현도 조금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간척사업을 공유 수면의 매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매립. 그래서 그런 토지는 조성지, 매립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성지, 매립지. 오케이. 그러면 조성지 매립지를 통해서 택지량이 5개 보충, 5개 보충, 5개 보충되면 25개가 됐어. 그러면 어쨌든 택지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됐지.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전환시킨 겁니다. 용도를 전환시키면 우리 국토량이 변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세어보면 여전히 40개. 그러니까 결국 고정된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용도를 전환시킨 것을 우리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의 가장 적합한 예시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면 돌의 배치가 어땠지? 변했지. 여기 있던 게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 돌 개수의 변동사항은 없는 거예요. 그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고정된 양 안에서, 심지어 우리 부동산학은요,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도 토지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국토, 영토였던 놈이 용도가 바뀐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학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 힘이 없어, 나는. I have no power.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야. 부증성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고정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용도 전환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자, 일로 한번 나볼까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증성 때문에 예외 없어요. 경제적 공급은 얼마든지 쌉 가능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한 수면 매립, 택지 조성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경제적 공급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40개가 때려 죽여도 40개인 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40개는 때려 죽여도 40개인 게 물리적 공급이고, 택지량은 10개, 15개, 20개, 25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도 전환시키면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고, 그래도 전체 토지 개수를 세워보면 여전히 40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절대 불가능. 부증성. 완전 비탄력적 그럽니다. 나중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쌉 가능. 고정된 양 안에서 용도 전환 가능하다. 이것은 뭐 때문? 용도의 다양성 때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건 됐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렇다면 과연 자연적 특성의 4개,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인문적 특성,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예. 대신에 우리 요 파트는
그 뒤에 가서도 생각이 날 만큼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토지 특성 파트만은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는 것으로 집중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쌤 저기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서 저 앞으로 토지 특성 파트는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게요. 혹시 한 번 틀리면 그날은 저한테 벌을 줄 테야. 어? 가장 좋은 벌이 어떤 벌이냐면 점심 같은 거, 굶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벌이에요. 배가 고파. 사람 배가 고프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몸은 건강해진다니까, 공복 기간이 늘어나니까. 맨날 먹는 밥 한 끼 정도 굶으면 어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벌 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지 특성 틀리면 이렇게 밥을 굶겠다, 한 끼를 굶겠다, 이렇게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바짝바짝 말라가겠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바짝바짝 말라가야 됩니다. 자, 그 토지 특성 틀리면서 자꾸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집중해서 수업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가보겠습니다. 부동성. 자, 부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세 글자로 국지화라 그래요. 국지화. 지역마다의 시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 겁니다. 지역마다 따로따로의 시장 형성이 된다. 자, 서울의 새우깡이 한 1000박스 남아요. 그런데 광주의 새우깡이 한 1000박스 모자랍니다. 어떻게 수급 조절하죠? 서울에 남는 새우깡을 광주로 가져가 버리면 돼요. 수급 조절을 완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는 물건들은요, 시장이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부동산은요, 서울의 토지가 한 3000평 남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광주의 토지가 한 3000평 모자란다면 서울에 남는 토지를 광주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 서로 남는 채로 시장 형성되고 광주는 모자라는 채로 시장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형성되는 시장을 갖다 우리는 지역마다의 시장이라고 해서 국지화라 불러요. 지역마다의 시장. 부동산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자동차 경기가 좋다. 전국적으로 다 좋은 거야. 조선 경기가 나쁘다. 뭐 전국적으로 다 안 좋은 거야. 부동산 경기는 안 그래요. 지방은 나쁜데 서울만 좋을 수 있고요. 서울도 강남, 강북 다를 수 있고 한 게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지역마다 따로따로의 시장.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시장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잖아.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임장활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임장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중개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중개실무에서. 그러니까 보통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 장소에 임한다. 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문 닫아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문 닫아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부동산은 소장 하나 있고 뭐 소공이든 개공이든 실장 하나 두고 이렇게 2명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소규모라도. 그래서 실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잠깐 임장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쓰는 말입니다. 부동산 안 움직이니까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한다. 나 좀 임장 갔다 올게. 배운 사람들은 임장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안 움직이니까. 내가 좀 물건 좀 보고 올게. 안 그런다니까. 임장 갔다 올게. 임장 가서 각지 보고 올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나 좀 나갔다 올게. 나가서 코너발에 있는 부동산 보고 올게. 그러지 않는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장활동, 이것도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의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꼭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먼저 분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정평가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격증 따서 중개 사무실에 앉아 계신데 전화가 와서 누가 내 부동산 감정평가 좀 해주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하면서 확장돼 있고요. 로얄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남양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만 말을 끊으셔야 됩니다. 동네가 어디시죠?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자체를 먼저 분석하는 개별 분석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먼저 분석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외부 영향, 지역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나머지는 편안하게 들으세요. 부동산은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규제를 받습니다. 상이한 규제. 자, 우리 뭐 투기과열지구 들어보셨죠? 조정 대상 지역 들어보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보셨죠? 이거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정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투기가 심한 데는 지정을 하고요. 투기가 안 심한 지역은 해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규제를 받아요. 상이한 규제. 그리고 세금 거두기가 엄청 쉬워요. 조세 수입. 언제나 그 자리에 스테이하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거 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 부동산,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를 달리하냐면 공시방법을 다르게 하죠. 움직이는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입니다. 그래서 권리변동도 부동산은 등기 이전이고요, 동산은 점유 이전으로 권리 변동이 되겠죠. 점유 이전은 뭐라고 하기도 하죠? 인도라고 하기도 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구분한다.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 속하지 않은 지역은 유사 지역, 요걸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급권 이렇게 배우시게 됩니다. 부동산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바로 부동성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형광펜한 4개 단어,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이 뜨면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이다, because of 부동성 때문이다.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광펜 4개,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 부동성 때문이다. 이번에는 영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사용을 해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 강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3개가 안 돼요. 일단은 첫 번째요, 감가상각이 안 돼요. 두 번째요, 소모가 안 돼요. 세 번째,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뒤에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X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는 뭐뭐뭐가 안 된다. 물리적 감가상각이 안 되고요, 소모가 안 되고요, 재생산이 안 되는데, 재생산할 때 제자가 무슨 제자죠, 여러분들? 다시 제자입니다. 자, 우리 재생산 이론이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 만들었어요. 생산됐지. 사람들이 저거 맛있겠네 그리고 1000박스를 사 먹었어요. 소모됐지. 농심에서는 새우깡을 뭐 하지? 재생산하지. 이게 또다시 사람들에서 뭐 되지? 소모되지. 그럼 이건 또다시 뭐 되지? 재생산되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재생산 이론은 누구와 누구의 반복 과정이냐면 소모와 재생산의 반복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산할 때 제자가 다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재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재생산 안 되는 이유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이고, 소모가 안 되는 것은 영속성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잘못 생각하시면 이럴 수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왜 재생산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재생산이 안 돼? 부증성?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재생산은요, 부증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를 해야 뭐 되는데, 없어져야 다시 만드는데, 다시 제자라 그랬잖아. 근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좋아요? 좋죠.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각 안 되고, 소모 안 되고, 재생산 안 됩니다. 수명이 긴 놈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 자, 여러분들, 우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시장을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콜라, 분필, 새우깡, 이런 놈들은 임대차 시장이 엄서요. 내가 쓰고 남한테 빌려주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없거든. 수명이 짧은 놈들은 임대차 시장이 없어요. 그런데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인 것들, 자동차, 아파트, 토지, 이런 놈들은 수명이 10년 이상이잖아. 그런 놈들은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봐도 있어요. 수명이 긴 놈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꼭 소유한 놈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유는 내가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 받아 먹을 수가 있다. 즉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토지 시장의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이유는 수명이 길어야 될 것, 수명이 긴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장기, 장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장기라는 단어와 장래라는 단어는요, 수명이 짧은 놈한테 절대로 쓸 수 없는 놈입니다. 장기와 장래는 수명이 짧은 놈한테. 여러분들, 하루만 살고 죽는 하루살이한테 야, 너 하루살이야, 너 장래명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저 장래명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살이를 나무라는 거야. 하루살이야, 또 장래명이 없으면 어떻게, 젊은 놈이 장기적으로 좀 예측도 좀 잘하고 저축도 좀 잘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여러분들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 놈,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토지는 수명이 길단 말이야.
수명이 긴 재화들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장기와 장래인데 아직은 안 배웠는데요. 부동산 가치 밸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의 정의가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예요. 뭐가 뜨죠? 장래가 떠요. 수익하는법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법 그러기도 하는데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요.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합니다. 이것도 수명이 긴 놈들한테만 쓸 수가 있는 영속성과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기간이 길어요. 운영을 하고 처분하거든요. 이때 운영을 통한 이득이 소득이득이고요. 운영을 통한 이득. 처분을 통한 이득이 자본이득입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원래 운영을 하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재화입니다. 수명이 기니까. 그 다음에 관리만 잘하면 정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 가자. 감가상각가 안 돼요. 소모 안 돼요. 재생산 안 돼요. 임대차 시장 발달해요. 장기 장래, 가치 밸류,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 가치 보존력,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모두 얻을 수 있어. 관리 잘하면 오래 쓸 수 있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속성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모아볼까? 자,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 뜨면 부동성. 기억나시죠? 오케이. 소모, 재생산, 감가상각 안 되고요. 임대차 시장 발달하고요. 가치 보존력 뛰어나고요. 장기, 장래, 가치, 직접 하는 법, 수익하는 법. 그 다음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향유, 부동산, 관리 이런 말이 뜨면 토지의 특성, 영속성과 관련이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증성. 부증성은 뭐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는 특성이거든요. 생산비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되거든요.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용 들여서.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을 수직, 완전 비탄력을 만드는데 이거는 수요공급 이론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생산이 안 돼,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부족하고 희소해요. 자, 우리 부족하거나 희소한 재화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집약적. 그리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집약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무엇과 일치하는 표현이냐면 고층화와 일치합니다. 고층화. 자,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하니까 토지를 조금만 쓰고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이용이요? 집약적 이용. 그리고 토지는 희소하고 부족한 재화이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도 해야 됩니다. 무슨 이용이요? 최유효 이용.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토지를 이용할 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1등 용도를 뽑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희소한 한정된 재화를 이용할 때는요, 가장 이 토지에 적합한 베스트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우린 그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고, 최유효 이용의 자세한 정의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시장은 수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수요 공급 조절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재화는 항상 경쟁합니다. 경쟁. 수요자 경쟁, 입지 경쟁. 그리고 부족한 재화는 항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더라. 소유욕, 소유욕구란 표현을 씁니다. 뭐 독점 소유욕이란 건 딴 건 아니고 나만 갖고 싶어. 이걸 독점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한정하는 게 또 뭔지 아세요? 한정판. 대한민국에 20개밖에 없대. 그럼 한정합니다. 진짜입니다. 한국에 5개밖에 없대. 그럼 한정합니다. 희소하거나 부족한 재화들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 이걸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나만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독점 소유욕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독점 소유욕. 그래서 혹시 독점 소유욕이 뭔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요, 그 넷플릭스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한번 해봐요. 미저리라는 영화를 검색하면 그 어떤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가 작가인가 제 기억에 그래요. 근데 그 남자를 소유하고 싶어해. 그래서 그 남자한테 뭐 주사 같은 걸 놔가지고요, 못 걷게 한다니까. 자기만 가시려고 한다니까. 독점 소유욕, 미저리. 무섭죠. 아무튼 그게 독점 소유욕이야. 희소하고 부족한 건 자기만 갖고 싶어 한다. 독점 소유. 가로 열고 미저리 적어 놓으면 돼. 이렇게 희소하고 부족한 재화는 지가지대 발생하고요. 아무래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요, 개인 마음대로 쓰지 말자.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 하는 것을 토지공개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규제를 많이 하죠.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희소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됩니다.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이나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게 만들고요. 소유욕,
독점 소유욕 발생하고요. 수급 조절, 공급 조절 곤란하고요. 지가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그러면 부증성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읍시다. 할 수 있어요. 자,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 분석은요, 부동성. 소모 안 돼요. 감가상각 안 돼요. 재생산 안 돼요. 임대차 시장 발달합니다. 장기, 장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고요. 가치밸류, 직접환원법, 수익환원법, 관리,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뜨면 무슨 성? 부증성이 아니라 영속성이죠. 이거는요. 부증성 하면 안 돼. 구분해야 돼. 부증성, 영속성 완벽히 구분해야 돼.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돼요. 비용 투입에도. 그러다 보니까 희소하고 부족해요. 희소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집약지역 이용이나 최유효 이용해야 되고요. 경쟁하게 만들고요. 소유욕 발동하고요. 지가지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이나 균형 가격 형성 아니면 공급 조절이 잘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무슨 성? 부증성입니다. 개별성. 개별성은요. 토지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성격이 다르다. 대체가 제약된다는 겁니다. 대체. 대신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대체가 곤란하다는 것이 개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건에 같은 가격이 성립하지 않고 시장이 불완전한 경쟁 시장이 돼요. 아직은 안 배웠는데 우리 시장의 종류는 크게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가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은 물건을, 동질적인 물건을 무수히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똑같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시장을 말하는데, 현실 세계에 있는 시장 중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시장들은 전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토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시장들은 다 불완전해요. 그리고 부동산은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하게 돼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니까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도 어렵고 비교도 어렵고 가치 추계 정보 수집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비공개되고 상품이 비표준적이고 시장이 비조직적인 게 전부 다 개별성 때문인데, 잠깐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지역마다도 가격이 다르고 물건마다도 가격이 달라요. 둘 다 맞는 표현이긴 해요. 근데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 걸 좀 유식한 말로 국지화라 그래요. 국지화. 그리고 국지화, 지역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지화, 지역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무슨 분석을 하게 되냐면 지역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토지의 특성 중에서 무슨 성이냐면 부동성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 건. 근데 물건마다 가격이 다른 걸 갖다 우리는 개별화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걸 독점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독점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얘 아니면 안 돼. 이게 독점화예요. 독점화가 뭐라고? 얘 아니면 안 돼. 이게 독점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일을 좀 배우기 위해서 소공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로. 근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소장이 안 놔주는 거야. 왜냐면 얘 아니면 안 돼. 독점화. 나를 누군가가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독점화라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독점화. 어떤 분야에 얘가 독점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반이라서 그런데 제 강의를 한 달, 두 달, 석 달 듣잖아, 그지? 석 달쯤 들었을 때 갑자기 이종호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못 하겠다. 뭐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난리 난다고. 해커스에 전화하고 난리 난다고. 얘 아니면 안 돼. 결혼은 얘 아니면 안 돼. 그런다니까. 독점화. 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개별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따로 해줘야 되거든요. 개별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부동성이 아니라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역이란 말이 자꾸 떠요. 지역이 국지거든요. 이거는 부동성 때문입니다. 물건마다란 말이 자꾸 떠요. 물건마다. 이게 개별이거든. 이 아니면 안 돼. 이게 독점이거든. 대신할 수가 없다. 이거는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 국지화돼. 감정평가할 때는 지역 분석을 해야 돼. 이거는 부동성이고, 물건마다 가격이 달라. 개별화, 독점화돼.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따로따로 개별 분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은 개별성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성질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도 줄이 어렵고 비교도 어렵고 가치 추계나 정보 수집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요. 물건마다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새 차 비싸고
새 가전제품 비싸고 새 가구는 비싸지만 중고차 싸고 중고 가전제품은 싸고 중고 가구는 싸다 그래도 되거든. 근데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비싸고 중고 아파트가 싸다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 왜냐면 옆에 새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중고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서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가 오래되었지만 제일 비쌀 수 있거든. 성격이 너무나도 달라요. 개별성. 그래서 부동산은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도 추락하기 어렵고 비교가 곤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국어에서 비교라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걸 비교한다 그래요. 너무 다른 것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대조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분하고 자녀분한테 잔소리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간혹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옆집에는 시험만 치면 1등 한다던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래요? 엄마는 옆집애랑 비교 좀 하지 마. 맨날 비교하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 더 해줘야 돼요. 야 네가 공부를 한 2, 3등 하면 걔랑 비교지. 너는 네 성적은 걔랑 비교가 아니라 대조야. 이렇게 해서 애를 아예 집 나가게 만들어버려. 비교가 아니라니까. 비싼 것끼리 비교하는 거야. 너무 다른 것끼리는 대조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옆집 남편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옆집 남편은 월에 1,000만 원 벌어온다던데.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옆집 남편이랑 비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한 8, 900 정도 벌어오면 그게 비교지. 지금 당신이 버는 돈과 옆집 아저씨 그 월급은 대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부싸움을 훨씬 키워버려. 그래서 비교는 비싼 것끼리 하는 거예요. 개별성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대조의 대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가치 추계하기가 어렵다. 정보 수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확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이런 것들은 중개업소 가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된다. 물건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품이 비표준적이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은 시장이 조직적이지 못해요. 비조직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것을 3B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요 비공개되고요. 상품은요 비표준적이고요. 시장은 비조직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성? 개별성. 여기까지. 대체가 안 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하게 돼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곤란, 비교 곤란, 가치 추계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가격이 비공개되고요. 상품이 비표준적이고요. 시장이 비조직적인데 이유는요? 개별성 하시면 됩니다. 모으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은 무슨 성? 부동성. 소모 안 돼요. 재생산할 필요 없어요.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부동산 관리, 장기 장래, 소득이득, 자본이득의 향유, 가치 보존력 이런 말이 뜨면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경쟁하고요. 지가지대 발생하고요. 독점 소유욕 이런 말이 뜨면 무슨 성? 부정성입니다. 일물일가 안 돼요.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하고요.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요. 거래 비공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3B.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 도출 곤란하고요. 비교가 곤란한 이유는 무슨 성? 개별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의 다양성이 남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만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자, 일로 한번 넣어볼까요? 토지를 이용할 때 아까 베스트하게 이용하자, 최유효 이용하자. 이거는 두 가지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증성 아까 했었죠. 희소하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자, 최유효 이용은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1등 용도를 뽑아내는 것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최유효 이용은 the highest and best use라고 합니다. 즉 최고 최선의 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이 한 반에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시험 쳐서 1등을 뽑아내는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시험 쳐서 1등을 뽑아내는 실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용도가 여러 개 있을 때 최유효 이용이 나오는 실익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토지가 희소하고 부족하니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두 개 다 골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과 부증성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아까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부증성 때문에.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게 누구 때문이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이유는 부증성 때문이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행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행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환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후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다 공부하지는 마시고, 토지를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고,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용도의 다양성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아까 시험장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 하고 나서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깔아놓고. 지역이 뜨면 부동성이거든요.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게 부증성이에요. 재고는 이제 써서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영속성. 국지화, 부동성이지. 개별화는 개별성이고, 세금 거두기가 쉬운 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동성. 희소한 거 부증성. 독점하는 얘 아니면 안 돼. 아까 말씀드렸죠. 개별성. 임대차, 영속성. 감가상각 안 되는 것도 영속성. 경쟁하는 것은 부증성.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건 부족하고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부증성. 이행전환, 용도 바꾸는 거예요. 이 용도의 다양성. 계속 갈게요. 장기 뜨면 영속성이에요. 규제하기가 쉬운 거, 상이한 규제를 하는 거 부동성. 임장활동, 부동성이고, 비교가 어려운 거 개별성입니다. 장기 뜨면 영속성, 개별 분석은 개별성, 지역 분석은 부동성, 관리 잘해야 되는 이유 영속성, 경쟁하게 만드는 거 부증성, 지가나 지대가 뜨면 무조건 부증성이에요. 소모 안 되는 거 영속성, 외부 효과 부동성이었죠. 상이한 규제 부동성입니다. 인근 유사 구분 부동성,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도 부동성, 운영을 통한 소득이득과 처분을 통한 자본이득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거 영속성, 공급 조절 어려운 건 부증성입니다. 비가 보이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거래가 비공개되는 거 개별성, 부족하고 희소한 거 부증성, 가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영속성, 비표준화, 비가 보이면 무조건 개별성입니다. 비가 보이면. 그다음에 지가 지대 부증성, 소유욕 나만 갖고 싶어 부증성, 대체가 안 되는 거 개별성, 가치 보존력 영속성, 최유효 이용은 부증성과 굳이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자면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정보 수집이 어려워. 정보 수집이 개별성, 생산비 법칙 적용되지 않는 거 부증성, 다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 영속성, 재생산 이론입니다. 가치 추계,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서 그래요. 개별성. 일물일가 안 돼요. 개별성. 시장이 비조직적이야. 개별성. 물리적 공급 안 돼요. 부증성.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워요. 부증성. 직접 하는 법, 수익 하는 법.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속성. 소유와 사용의 분리, 이게 임대차 시장입니다. 영속성. 공급 아직 안 배웠는데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요. 부증성. 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표준지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땅인데 그거 선정이 어렵습니다. 물건마다 성질이 달라서. 개별성. 토지 원가법 적용이 곤란한 것은 감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감가가 안 돼서 영속성 때문인데, 요게 한 번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대신에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요 표를 A4 용지로 정답 그려놓고 풀었는데 다 맞추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갈 때까지 토지 특성은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요 표만 정리 잘 하셔도요, 마지막에 반드시 마지막까지 시험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토지 특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토지 특성 시험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맞추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꿈 제가 이뤄 드릴 테니까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요걸 갖다가 그 핸드폰으로 찍어. 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겠나? 잠깐 앞에서 봐. 핸드폰으로 캡처. 오케이, 캡처를 하는 거지. 저는 찍으면 안 돼. 난 초상권 있는 사람이야. 난 찍으면 안 돼. 화면을 갖다가 이렇게 캡처하든지, 아니면 혹시 프린트 하신 분들은 이 프린트를 캡처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키우고 좁히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갖다가 계속 외워질 때까지 한번 답 가려놓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잠깐 비켜드릴 테니까 캡처. 이거 좀 지워드릴까? 캡처. 나는 찍으면 안 돼. 나는 초상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캡처하셨어요? 토지 특성 연습 요거 빈칸 다 메꿀 때까지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함이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한 문제 안 하고 말래. 나중에 시험 치고 나면요.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렇게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하나씩, 두 개씩 모아서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캡처하신 다음에 열심히 보시면서 내용 접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수업을 다시 한 번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부동산학을 빛낸 19의 위인들, 부동산 관련 학자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부동산 관련 학자에서 최소 4문제가 주제가 됩니다. 계산 공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다음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울러 생기초 계산 특강, 제가 병아리 그림 그려서 한 특강이 있거든요. 그 특강도 많이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해커스에 처음 들어오는 바람에 제 수강 후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해커스에. 그래서 좀 수강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강의 듣는 사람만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수강 후기 남길 때는 그냥 뭐 지금 강의하신다고 고생하셨어 이렇게 말고 좀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 있잖아, 그지? 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강의였다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좀 미사 요구 같은 거 좀 써가지고, 그지? 약간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종호 강의는 꼭 이거 뭐 꼭 들어야 되는 강의다. 뭐 그런 것들. 이 강의 안 들으면 합격하기 힘들어진다. 뭐 그런 것들. 제가 제목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강의는 없었다. 뭐 이것은 강의인가 한편의 작품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가지고 이 글빨 좋은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런 분들이 좀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강 후기 보고 더 힘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입문과정 3번째 시간 학자 정리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밴드에다가 그런 글을 올리셨다고요. 강의가 너무 짧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제가 기본 강의 가셔서는요 짧다는 생각 못하게 좀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입문과정은 이렇게 교재도 좀 이렇게 마땅히 아직까지 시작된 게 아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갖다 좀 길게 하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나봐. 예,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